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 생긴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나 취향도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준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이것이 정상, 저건 나쁜 거, 비정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취향을 가졌다라고 해서 정말 잘못된 거고 나쁜 걸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닌 척하며 나도 너희들과 같다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틀린 걸까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구분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책은 타인이 규정 지은 기준이 아닌 내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내 의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어떠한 제약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칭하고 그 반대의 사람을 희생자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보다 온전한 나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가인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생 철학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심리학자로 개개인의 행복과 주체적 삶의 중요성을 주제로 수많은 강연과 방송 출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되라고 주문합니다.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타인의 억압과 통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책의 분량이 3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적은 분량은 아니죠. 마음 같아서는 전체를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각 챕터별로 핵심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을 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책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손쉽게 자유를 얻는 사람은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부여한 이는 언젠가 당신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자유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음을 뜻한다. 작은 속박도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택에 제약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생활할 수 없고 내키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생자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자유로움이란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은 책임감을 지니는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인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군. 사회의 평가는 권위를 쥐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사회는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라고 느끼는 순간 죄의식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무기력해진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인용구를 꼼꼼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읽힌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드러내며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타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자유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해 항복을 받아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이들은 단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삶을 조용히 꾸려나간다. 부모라서, 직원이라서, 어른이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건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 선택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자유란 당신이 반드시 고집스럽게 주장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인이 요구하는 희생이 처음엔 하찮게 보일지라도 나중엔 당신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갈 만큼 무서운 장치라고 깨달을 것이다. 간단하고 미묘한 타인의 조종으로도 우리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 일상의 모든 국면에서 주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서는 곳마다 일의 주체가 될 때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자유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내적 습관이 된다.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억하라.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 뿐이다. 여러 해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나는 내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한탄을 종종 듣고는 했다. 그녀가 약속을 했었죠.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에게 이 문제를 맡겨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에겐 별거 아니었지만 나에겐 정말 중요한 일일 때는 말이죠. 그들은 다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난 언제쯤 당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기대를 하다 후회하게 된 내담자들은 결국 자신의 자유마저 침해당하곤 했다. 자신의 자유를 찾는 행위가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갖는다. 무뚝뚝한 태도나 공격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는다. 무례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 통제하려는 시도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이들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야. 나만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나는 누구의 소유일 수 없어. 나한테서 이 권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선 안 돼. 하지만 이미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사회와 희생자처럼 사는 것이 버릇되어 버린 우리의 지난 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용기는 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굳건한 의지 없이 두려움과 기꺼이 마주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용기란 비난의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스스로를 믿고 자기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여 제도와 타인에 의해 조종당하는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최악의 일이 일어날까?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면의 용기를 단련할 수 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어둠을 무서워하지만 정작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좋은 방향으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신이 걱정해야 할 최악이다. 나의 오랜 친구인 빌은 배우였지만 브로드웨이 오디션에 참가하기를 몹시 두려워했다. 나는 그에게 오디션에 떨어지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최악은 배역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고 보니 이미 갖고 있는 배역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군. 그는 이렇게 말하며 차츰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실패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출발한 곳에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그곳이 유토피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라는 가정은 두려움이 갖고 있는 부조리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빌은 이를 통해 공포심을 떨치고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때는 배역을 얻지 못했지만 4개월 후 그는 여러 오디션에 지원했고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배역을 맡게 되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선 행동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빌은 자신이 용감하다고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미국 작가 코라 해리스는 용기와 행동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감한 행위는 용감하지 않으면서도 용기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용기에 대한 그녀의 표현을 좋아한다. 정말 중요한 일은 용감하다고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패배자는 후회라는 덫에 걸린 사람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라고 한다면 조심하라. 했어야지 라고 한다고 당신이 이미 한 일이 바뀌지 않는다. 단지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데 익숙해질 뿐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당신을 희생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삶의 방해꾼들은 대화의 초점을 과거에 맞춘다. 대화가 과거에 맞춰 진행되면 절대로 당신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 이 비열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아더는 금요일 오후 이사를 마쳤다. 그는 지역 전력회사에 전화를 걸어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상담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수요일에 전화를 하셨어야죠.
지금 뭘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 아더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전기 설치를 하려면 이틀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회사 방침을 아더는 알 방도가 없었다. 수요일로 되돌아가서 전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더 입장에서 했어야죠. 와 같은 조언은 터무니없고 쓸모도 없는 말이다. 하지만 아더는 권력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그날 당장 전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접수원에게 곧장 윗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 후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집에 전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접수원이 거듭 불가능하다고 확언했지만 전기는 그날 저녁에 들어왔다. 그렇게 했어야지 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 거의 매번 사용된다. 특히 직장에서 희생자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묶어두고 싶을 때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 희생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덫에 빠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되돌이킬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 희생자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게 했어야지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난 실수로부터 과거의 무지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에는 흥미가 없다. 그로 인해 당신이 어떤 죄책감을 갖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바보였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확신을 쉽게 심어줄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안하네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죠.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묘하게 만들어진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비록 고의로 한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함정의 부지불식간 떨어지고 만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죄책감을 갖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란 아주 쉬운 일이다. 했어야지 라는 표현은 당신이 죄책감을 떠올리고 느끼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사실 그렇게 했어야지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온 말이다. 죄책감을 갖도록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살도록 설계된 말이기 때문이다. 데니스, 오늘 아침에 말했어야지. 지하실에 토끼장을 만들고 싶다니. 안 돼. 깨끗이 청소한 지가 언젠데. 당분간 그곳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그곳을 청소해 놓았으리라는 사실을 데니스에게 미리 알 방도가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와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어른들은 이런 전술을 쓸 때 화를 표출하고 위압감을 드러내는 몸짓도 동반한다. 상대가 위축될수록 자신의 말이 더 잘 먹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야지 라는 올가미를 피하는 유일한 전략은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에 집중하여 희생물의 재단에 스스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 온다면 그렇게 했어야지라니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라고 해보자. 아더가 전기 설치를 성공한 것처럼 당장 오늘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담당자라는 사람이 계속 수요일 타령만 합니다. 라고 말이다. 말이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비교라는 함정에 쉽게 빠진다. 자기 비교는 보편적인 마음의 문제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덫에 빠진다. 우리 사회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비교 관찰이 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된다.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매력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이 저울의 눈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한 후에야 알게 된다.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방법 외에 자신을 평가할 마땅한 대안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평가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를 무시하고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만족감이다. 자기 평가를 위해 자신 이외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당신이 똑똑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이 지금처럼 인식하고 말하기 때문이며 원하는 바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력적인가?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매력적이다. 그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다. 누군가 설정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희생물로 전락한다. 자기 비교라는 덫은 치명적이다. 평가 기준을 바깥에서 가져오면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 함정에 빠지면 마음의 안정은 사라진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 비교는 굉장히 유혹적이다. 혼자서 해나갈 때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과 같아지려고 노력할수록 사회로부터 피상적인 인정도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색다르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고 하자. 새로운 스타일로 옷을 입고 싶다든가,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아주 어린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거나, 평범함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자.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이 하는 일이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방식이라면 거기엔 내가 틀렸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기 위해 늘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면 꼼짝없이 자기 비교의 덫에 걸린다. 희생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자기 신념에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념을 강박적으로 고집하는 사람 역시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만큼이나 그 사회의 희생물이다. 그는 단지 무조건 사회 통념과 반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다. 요지는 무엇을 결정할 때 주변의 평판이 아닌 자기 내면의 상식을 따르라는 말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일 뿐더러 진실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아져야 할 이유가 없다. 자기 비교라는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해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려는 순간 그 비교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스스로 비교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당장 비교를 멈춰라. 그것만이 나쁜 버릇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불행한 사람과 함께 불행해지지 마라. 19세기 미국의 작가 리디아 시고니는 이렇게 말했다. 슬픔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아이슬란드의 작가는 말한다. 슬픔은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장 밝은 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불안하기만 한 인간의 운명에 드러나지 않은 좋은 일들이
가득 숨어 있는 것처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만이 강력하고 영구적인 운명의 해독제다. 우울한 영혼은 항상 불행을 악화시키지만 환한 미소는 종종 폭풍을 예고하는 잿빛 안개를 몰아낸다. 인성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냉정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불행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자신의 비극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는 일도 있다. 당신에게는 우울에 빠진 사람들의 비극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세상이 가혹하다고 운명을 탓하는 사람들보다 성장통을 인내하는 사람,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과 함께하라. 끊어지지 않는 그들의 불행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나 당신의 계속된 도움이 그들의 불행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에게는 더욱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불행을 과장하거나 한탄할 것이다. 이때 반응하면 당신이 그토록 바꿔주고 싶은 그들의 인성 문제만 강해질 뿐이다. 늘 남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곁에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문제 행동을 계속한다. 그 사람의 혐오스러운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그들을 버려라. 그래야만 넋두리를 멈추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당신 또한 자신을 위해 더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다.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한탄하며 남 흠집 잡기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보다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며 기쁨을 주고받는 말을 서로에게 거의 하지 않는다. 도와주려는 당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탄과 비애의 꼬리만을 붙잡고 살아간다. 아무도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타인을 희생물로 삼고 심지어 간혹 이해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제발, 부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스스로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하려 들지도 않는다. 이런 유형의 일부는 전생애를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 주변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당신과 어떤 관련이 있든 그들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다. 위장장애, 신경통, 우중충한 날씨, 추운 겨울, 부도덕한 정치인들, 경제 불황, 그때 그 사건 등 그들에게 좋은 날은 없다.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로 낙관적인 말은 언젠간 좋아지겠지 일 것이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는 이유는 어리석은 자들이 기꺼이 그들의 불행에 동조하며 이들의 행동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뻔뻔하게 무시하라. 넋두리가 시작되면 이렇게 말하라. 끔찍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면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단 빈정대는 말투로 하지는 마라. 단지 그들의 끝없는 넋두리와 불평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자연스럽게 하라. 그런데도 계속되면 떠나라.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라. 파멸적인 삶에 정성스레 귀를 기울일 만큼 삶은 길지 않다. 불행 앞에 넋두리만 하는 사람들을 돕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들이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자진해서 도와줘라. 이때 왜 자신이 운명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늘어놓는 넋두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그래야 타인의 재물이 되지 않는다.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넋두리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탄식하기를 멈춘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때서야 그들도 자립을 시작한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당당히 알려라. 처음부터 인생이라는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약탈자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을 펼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희생자라는 낙인이 경고도 없이 우리 이마에 찍힐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재물이 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유를 위해 크나큰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역사 속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자세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전쟁은 길고 심각했으며 실패가 예견된 상태였다. 그들의 분투는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이로 말미암은 승리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진리를 얻게 한다. 굴복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은 결코 타협과 같은 어중간한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소설가 존 가드너는 말했다. 쉽게 찾아오는 승리는 없다.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지도자들은 오직 행동을 통해 인류가 서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책은 희생물처럼 살지 않는 방법을 개인적 측면에서 다루지만 잠시 이 주제를 벗어나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자. 거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항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보도록 하자. 그들이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운명과 싸웠는지 살펴보자. 에이브러햄 링컨은 온건한 토론만으로는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예제도라는 관습을 용인하지 않으려면 노예주들을 향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 폐지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여론을 이끌고 시위를 주도하며 의회가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링컨과 킹은 소수자들의 권리가 짓밟혀온 것은 사람들의 지지와 대화가 충분치 않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거기서 기다려. 그 선을 넘어오는 것만은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끝없는 논의를 낳을 뿐이다. 행동만이 변화를 유도한다. 윈스턴 처칠은 전임 수상 챔버레인이 쓰라릭에 체득했던 것처럼 나치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치를 저지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들의 군악발에 정복될 것이 틀림없었다. 나치의 광기를 멈추기 위해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따랐다. 토머스 제퍼슨과 벤자민 플랭클린은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절대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대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독립에 대한 갈망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현대 미국 여성은 권리는 행동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
여성의 권리 향상은 무의미한 대화를 멈추고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랜 세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여성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아왔다.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고 떨치고 일어나자 놀랍게도 평등이 시작되었다. 미국 원주민이 역사를 통해 배운 사실도 마찬가지다. 조약과 회담은 근사한 휴지 쪼가리일 뿐이다. 그들이 행동했을 때에야 권리가 회복되었다. 역사의 흐름에 이런 예는 끝이 없다. 시민운동가인 랄프 네이더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대 기업의 횡포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활동가로서 그를 돋보이게 한 것은 글이나 말이 아니라 자신의 투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행동으로 미국을 설득했다. 사회가 그의 방식에 지지를 보내는지의 여부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변화를 유도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권리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가 출연한 이후 시민운동가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천했다. 희생물처럼 살지 않겠다고 일어나는 행동만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행동만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사회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은퇴했거나 젊은 세대들에게 자리를 넘겨준 노인 세대는 누구보다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2등 시민으로 격하시킨다.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대우하라고 가르친다. 65세가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열등한 존재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는 자신을 묵묵히 바라만 본다. 예외라면 노인의 복지와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그레이 팬서가 있을 뿐이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소수 종교 단체들도 광범위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과거 유대인과 카톨릭 그리고 사실상 개신교 권역에 속하는 소수 종교들도 특정 시기에 억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기초에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옹호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존중받는다. 진리는 하나다. 비용을 지불해야 소중한 것을 얻는다. 박해받기를 용인하고 저항하지 않겠다면 사회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 소수인종 집단의 역사 또한 투쟁의 기록이다.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중남미계 미국인이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얼마나 끈질긴 권리 투쟁이 있었는가.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 이 소수 인종 집단을 이끈 지도자들은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이다. 인종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결책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만이 다수자에게 소수자 집단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권익은 행정당국이 형식상 만들어 놓은 꼭두각시 학생 자치회를 통해선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행동해야 한다.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만이 권리를 되찾는다. 토머스 제퍼슨은 영국의 착취로부터 미국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독립선언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바꾸거나 폐기하라.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라.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가하는 고통은 개인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불분명하다. 개인의 고통이 훨씬 구체적이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은 우리의 삶보다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억압과 해방의 역사를 당신의 삶에 대입하기 바란다. 누군가 당신을 자신의 뜻대로 몰고 가려 한다면 그는 노예 소유주, 독재자만큼 잔혹한 사람이다. 존중을 요구하라. 자주성을 외쳐라.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당당히 알려라.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란 것이 낫다. 알렉스는 40대 중반이었다. 그가 나에게로 온 것은 경미한 심장마비와 2번의 출혈성 위궤양을 앓고 난 이후였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 드디어 성공을 쟁취한 비즈니스계의 전형적 리더였다. 하지만 아내가 일에 미친 남편을 거부하면서 결혼 생활이 일찌감치 파탄이 났고 그의 건강은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한계 이상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사업상의 이유로 만성적인 음주를 일삼았고 어린 여성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알렉스는 대학 시절 학업에서도 탁월한 성취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람이었다. 학생회에서는 가장 어린 대표였을 만큼 성취지향적인 남자였다. 하지만 누구든 오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그가 패배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는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하자 병적인 징후를 보였다. 심지어 약물이나 총으로 자살하려는 충동이 들 정도였다. 나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알렉스에게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성공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 두어 자신의 삶과 주변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살았으며 오직 회사만을 생각했다. 유능한 경영자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선 완벽하게 무능한 남자였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무시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고 했지만 잠시도 비즈니스 생각에서 노연하지 못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아이들과 하루 10분도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 건강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심장 발작과 위궤양, 지나치게 높은 혈압으로 그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그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알렉스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다. 나는 알렉스에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주기보다는 매일 자신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사소한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 볼 것을 격려했다. 그는 아무리 중요한 업무나 회의가 있더라도 정시에 퇴근하기로 첫걸음을 뗐다. 이 방법은 그가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는 퇴근 후 나머지 시간을 2 아이와 함께 보냈으며 그 시간을 마치 법으로 정한 것처럼 지켰다. 오래지 않아 알렉스는 덜 허둥거리고 더 여유로운 삶의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던 태도에서 멀어져 너그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아내와 화해를 하고 가족들 모두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천천히 새로운 사고와 태도를 몸에 익혀갔고 일에 지나치게 헌신하는 자세를 고치면서 일상의 다른 목표에도 충실해졌다. 상담 치료가 끝나고 2년이 지난 후 그는 몬태나에서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뉴욕을 떠났다. 엄청난 소득을 포기했지만 대신 안정적인 삶과 평온을 얻은 것이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살렸다.
그러기 위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가치들을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아야 했다. 경쟁은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이 설파해온 기본적인 진실을 깨달았다. 때때로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을 혼동하지 마라.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의 모험에서는 셜록 홈즈가 왓슨 박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왓슨, 내 경험에 따르면 말이야. 런던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열한 뒷골목이라고 해서 아름답고 정감 넘치는 시골보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네. 셜록 홈즈는 기본적인 진실을 말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판단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에겐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저마다의 판단 체계가 있다. 당신이 효과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희생당할 수 있다. 현실을 잘 판단하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판단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며 파괴하기도 한다. 다음 세 가지는 우리를 희생물로 전락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판단 체계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채 속단하게 만든다. 선과 악. 흑과 백이 있듯이 세상사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다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판단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불필요한 좌절감이나 그보다 더한 고통을 접할 수 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불과하다. 당신이 좋아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선이지만 나머지는 악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다르다라고 여기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그를 향해 생기는 혐오와 분노를 정당화시킨다. 길 위의 장애물이나 제품의 결함, 도로 위의 구멍과 같은 사소한 것들도 당신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악으로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 당신의 비관주의와 우울증을 합리화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악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번엔 당신이 당할 수도 있다. 그는 당신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당신을 변화시키려 압력을 가할 것이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희생당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그 이유는 세상의 많은 현상을 충분히 체험하지 않고 판단 내린 후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이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이상한 냄새란 무엇을 뜻할까? 단지 싫은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냄새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고양이가 새를 사냥하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고양이는 착한 고양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른다. 악의 개념은 동물에게 쓰일 수 없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사냥을 나쁘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건전, 불건전, 합법, 불법, 효과적, 비효과적, 능률, 비능률로 판단하는 쪽이 현실에 기반을 둔 이분법이며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지닌다. 옳고 그름. 이 역시
인간이 발명한 말로 이 행동은 옳고 저 행동은 그르다. 예전에는 옳았지만 이번에는 틀렸다. 라는 식으로 쓰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같은 판단이 아무런 소용없다. 누군가 도덕이나 혹은 다른 이유를 들며 당신이 틀렸다고 판단한다면 그는 당신이 옳은 행동을 할 때까지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 옳은 행동이란 실제로 옳다기보다 대다수의 사람이 따르는 행동인 경우가 많다. 옳음과 그름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3자가 관찰한다면 누군가에게 옳은 행동이 다른 이에겐 그른 행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도 달라진다. 실제 하는 것이라곤 인간의 판단뿐이다. 어리석은 전쟁에 죽음을 각오하고 참전하는 명분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지만 전쟁이 끝날 땐 양쪽이 악수하는 행위만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된다. 국가, 단체, 학교에 대한 충성은 흔히 언제나 옳다고 믿어지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틀렸다고 생각된다. 가족에 대한 헌신 역시 언제나 옳으며 진실을 말하는 것 역시 옳다고 얘기된다. 하품, 재채기, 실룩거리는 표정이나 콧구멍을 파는 행동은 나쁘다고 말한다. 왜일까?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의 가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행동 자체의 옳음과 그름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지는 않았다.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행동이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를 판단하라. 틀렸다고 하면서 당신을 희생시키려는 자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법이 있다. 틀렸다, 옳지 않다는 말을 쓰지 않고 당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보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하지 못하면 그는 옳음과 그름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당신을 희생시키려 하는 자다. 아름다움과 추함.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잔인하다. 사람은 누구보다 더 아름답거나 더 추한 존재일 수 없다. 그냥 다를 뿐이다. 커다란 코가 사람을 추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털이 많으면 매력적이지 않다거나 작은 키, 큰 키, 비만이나 마른 몸매, 흰 피부와 검은 피부에 대한 가치 판단 역시 마찬가지다. 아름답다는 말은 특히 양자택일이 될 때 잔인해진다. 그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비하하고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아름답다 혹은 추하다 라는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으려 할 때 주의하라. 그리고 이 편견에 동의하지 마라. 당신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외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당장 버려라.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사람은 얼굴을 붉힐 줄 알고 붉힐 필요가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말했다.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판단을 감정으로 드러낸다는 뜻이다. 동물들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신념으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법을 동물의 행동을 통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려면 경직된 사고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일에는 하나의 옳은 방법만 있다고 믿고 있다면,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특정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창의성뿐만 아니라 순발력까지 결핍된다. 한 가지 기준을 고집하고
한 가지 해법만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희생물이 될 수 있다. 열린 마음을 갖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더라도 언제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스튜어트는 26살에 불과했지만 이미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남자였다. 회계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였지만 아내와 직장 동료 상당수와는 인간관계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었다. 상담을 했을 때 그는 어떤 일이든지 적당히 하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는 적절한, 올바른, 최선의, 상세한, 정확한 과 같은 것들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다. 어린 아들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기 위해 몇 시간을 지도했는데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과제를 완성하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났던 경험도 이야기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일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는 일이 빈번하다고 했다. 스튜어트는 언제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했지만 아내는 마지못해 할 뿐이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계 수표 사용법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발행 날짜를 수표장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심리 상담은 아내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질책하는 방향이 아니라 스튜어트의 완강함을 되돌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스튜어트는 곧 자신이 한 가지 원칙만을 완고하게 주장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일에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는 크로켓, 모노폴리 게임, 보드게임과 같은 재미난 게임을 할 때도 규정집을 잊고 속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규칙을 고집해 아이들의 놀이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적절하게 규칙을 따라 재미있게 노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규칙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규칙을 만들어가며 노는 것은 제대로 된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스튜어트의 과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완고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처음엔 고집을 좀처럼 버릴 수 없었지만 수개월이 지나자 그도 차츰 자신에게 느슨해졌고 가족과 스스로에게 더 많은 선택과 자유를 허락하기 시작했다. 융통성 없던 그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모든 회계 처리를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 하지만 5달의 심리 상담 후에도 그는 자신만의 회계 기준이 옳다는 생각은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당신의 방법은 무엇인가? 정해진 방법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이라면 지나친 완고함과 융통성 없는 고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니체의 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해 사람을 희생물로 전락시키는 사람과 직업적으로 얽혀 있다면 관계를 끝낼 것을 고려하라. 그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나 다름없다. 새로운 자료와 증거가 수집되었는데도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변호사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었는데도 맹장에 문제가 있다고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려는 외과 의사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상상해보라. 고집스러운 자세는 전문가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잠재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완고함은 의료 분야에서 많이 일어난다.
보도에 따르면 불필요한 외과 수술이 미국에서 습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무분별한 수술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수술을 조심하라는 광고가 1976년에 이미 등장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스를 대지 않으면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사의 의견을 들으시면 수술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의사의 의견만 신뢰하지 마세요. 저희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에서 두 번째 의사의 소견을 들으세요. 이 광고는 환자들이 두 번째 의사의 의견을 믿지 않고 처음 결정을 고집한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첫 번째 의사에겐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 보험회사가 두 번째 의사를 찾아가라는 광고와 함께 첫 번째 의사에겐 비밀로 하겠다고 말했을까? 일부 의사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다른 의사들의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의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과 오진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의료 종사자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환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완고함은 교육계에서도 만연하다. 수학, 과학 실험 및 연구 보고서에는 한 가지 원칙만 있다고 믿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 보고서 양식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학 교수들도 부지기수다. 학교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관계로 우리는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낙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 자녀에게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는 그런 편협함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가르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 창의적인 작가는 자기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문법책을 참조하지 않는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위대함에는 언제나 독특함이 있다. 거기에는 다른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그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서머신 몸은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 고집스러운 성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약한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다. 편협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희생자와 방해꾼들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까지 가로막는다. 책의 끝부분에요. 자유롭게 살기 위한 100가지 행동 리스트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볼 테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지 희생자로 살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청구된 계산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작가가 말하는 희생자의 경우는 소란을 일으키거나 튀는 게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자유인의 경우는 계산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영화관에 난방 장치가 꺼져서 불편할 정도로 추울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희생자는 영화 보는 것이 목적이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다 보고 나온다. 자유인은 관리자에게 환불을 요구한다. 난방되지 않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희생자 쪽이세요? 자유인에 가까우신가요? 저는요, 예전에 딱 한 번 이런 똑같은 상황 예시에 든 것보다 조금 더 했던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극장 관리하시는 분이 조작을 잘못한 건지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극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투덜투덜하며 조금 산만한 분위기가 됐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또 저는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처럼 환불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바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번호를 찾고 극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에어컨 끄고 히터 틀어 달라고요. 그래서 그 극장 안에 있던 많은 관객들은 모두 행복하게 영화를 봤더랬죠. 이 책에서 언급한 자유인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초자유인?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